아니, 아름다운 낙선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서운 무덤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상이 안 되는데 대체 어떤 로맨스인가요?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의 왕비 소헌왕후 심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연상 연하 커플이었어요. 두 사람 나이 차가 2살, 이제 소헌왕후가 2살 더 많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존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헌왕후가 왕비로 책봉된 지 한 달도 못 돼서 태종 이방원이 소헌왕후의 친정 심씨 집안을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친정아버지 심온이라고 있었는데 심온을 죽여버리고 친정 엄마 형제 자매들을 싹 다 반노로 강등시켜버려요. 근데 이런 상황 이제 뭐 아버지 킬방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계속 가요. 왜냐? 효자였거든. 태종이 죽은 후에도 우리 아버지가 내린 결정을 아들인 나 세종이 건드릴 수가 없다 행복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한 일을 나는 손대지 않는다 해서 소신을 지킵니다. 아니, 갑자기 이거 사랑이 전쟁으로 바뀌는데요? 그렇죠. 네. 사주에 뵙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둘 사이가 또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자녀가 네. 무려 네. 8남 2녀. 와. 이 정도면은 7남은 그냥 지인이에요. 누구시더라? 저 7번째 아들이에요. 아, 명함 여기 있습니다. 10명의 사제를.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1444년 5번째 아들이었던 광평대군을 잃고 난 다음에 1445년에는 7번째 아들이 이제 평원대군도 또 잃게 돼요. 너무 슬펐겠죠. 이러다가 이제 소원왕후가 이제 병을 얻어서 이제 앓고 계시다가 1446년에 이제 승하하시게 돼요. 마음껏 사랑도 못 해주고 친정의 원한도 못 풀어준 남편으로서 정말 미안했겠죠. 그래가지고 소원왕후 이제 죽은 후에나마 명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그렇게 외웠던 월인청강지곡이라는 노래까지 짓습니다. 에이, 있을 때 잘해야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세종대왕이 이 재임 중에 네. 이게 수릉터라고 이제 임금이 이제 살아있을 때 자신의 능터를 이제 몇몇 대신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잡아놓았거든요. 근데 소원왕후가 먼저 승하하니까 이곳에 묻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터져요. 그 소원왕후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던 중에 네. 물이 솟구쳤어요. 오? 물이 나오면 정말 흉지거든요. 그렇지만 세종은 그대로 장사를 계속 진행을 해라 라고 또 명령을 내립니다. 터 근처에는 이미 태종의 능, 헌능, 지금 그 국정원이 있는 그 헌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 사후에도 아버지 곁에서 있으면서 효도를 하겠다 이런 뜻이었는지 장사를 지낸 후에 이제 4년 만인 1450년 이제 세종도 승하를 하세요. 그래서 대신들과 이제 왕실에서도 세종의 생전 유언지라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소원 왕후와 이제 합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왕실에 흉사가 끊이지 않아요. 아. 문종 재위 2년 만에 건강이 점점점 악화되더니 39살의 나이에 승하하여 아이고. 또 문종의 아들 그 단종 삼촌이 일으킨 계유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왕권 빼앗겼죠. 아이고. 이 짧은 19년 동안에 왕이 4번이나 바뀌었으니까 정말 흉사 중에 흉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왕의 묘를 쓴 여기 장소가 정말 명당인지 아니면 흉지인지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가지고 1469년 2월 드디어 영릉 저기 여주에 있는 데죠.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이장을 하기 위해서 능을 파봤는데 네. 무슨 일이죠? 뭐 관이 어떻게 뒤집히기라도 했나요? 파멸을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시신이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아이고, 물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맥이 흐르는 거는 정말 네. 흉지 중에 흉지거든요. 장사를 지낸 후에 19년이나 흘렀지만 시신의 육탈, 그러니까 부패죠. 전혀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끔찍해. 손, 발톱과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가지고 몰골이 아니었다. 그리고 각종 부장품과 수의까지 썩지 않고 그대로였다. 이런 기록이 못 있습니다. 가셨군요. 네,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오싹하잖아요. 하늘보다 더한데요. 근데 묘 속에 이제 그 물이 차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하죠. 또 원래 그 지하수가 흐르는 자리에 몇 자리를 썼던 건데 이 지하수 온도가 워낙 이제 차다 보니까 시신이 이제 썩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진짜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도 또 무섭고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예전에는 왕릉이 정말 그 중요했을 텐데 담당하는 건설기관 같은 곳이 있지 예, 않았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네.
그 조선 시대의 왕릉을 조성하는 업무는 산릉도감이 전적으로 맡아서 했는데요. 이 산릉도감은 조선시대 왕과 또 왕비의 능침을 조성하는 곳이었는데 임식 관저로서 이제 왕이나 왕비의 사망 직후에 만들어지죠. 그 조직이. 그리고 장례가 끝나면은 그 능침을 한 후 그 부대 시설이 완성될 때까지 약 4, 5개월간 한시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건물인데요. 그 산릉도감에서 맡았던 거는 이제 산릉 일대 그 토목공사, 그리고 매장하고 봉축 세우고 또 각종 성물 같은 거 설치하고 무덤에 가서 쉴 수 있는 그 정자각 이런 것들 더불어서 이제 주변의 환경도 정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맡아서 했었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왕릉은 그냥 무덤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시설과 같은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네. 태조 이성계의 능은 건원릉이라고 하는데 이제 4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부가 6천여 명이 동원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세종의 모친 원경왕후 헌능, 그 지금 저기 국정원 옆에 있는 거죠. 네. 여기는 14,000명이 동원했다고 하는데 왕릉 건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그런 건설 사업이었었죠. 예. 요즘도 국가기관의 청사를 건립하려면 그 입지 조사해가지고 이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요. 이 산릉도감에서도 왕릉을 지을 때 입지를 철저하게 조사했고요. 네. 그 기준도 있었습니다. 왕릉의 조성 과정에서 입지 선정의 그 첫 번째 조건은 한양으로부터의 거리 규정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경국대전에 보면은 이 능의 구역은 한양성의 사대문 밖에 100리 안에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양과 가까운 데 이제 능을 두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바로 풍수지리적 관점의 입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풍수지리를 기반으로 왕릉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왕릉을 선정할 때 당시 그 지관들이라고 하죠. 그 명당을 보는 그 풍수가들을 이제 대거 동원을 해요. 이제 왕릉 입지 선정이 완성이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정말 여기가 명당에 맞구나. 근데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처벌도 받습니다. 여기가 흉지인데 네가 왜 명당이라고 했냐 등등등. 그 세종의 영릉을 보고 당대의 풍수가로 이름난 최양선이 능을 옮기지 않으면은 전하 절사 손장사 즉 후사가 끊기고 장자가 일찍 죽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예언까지 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 왕실의 흉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풍수가의 말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릉을 옮겨서 다행이긴 했죠. 근데요, 인도 죽은 왕비를 위해서 지은 특별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릉은 규모가 너무 커서 네. 옮기질 못해요. 얼마나 크길래요? 우리 사장님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인도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 타지마할. 네. 네, 타지마할은 근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로 유산으로 또 지정될 정도로 엄청 아름다운 문화유산이잖아요. 저는 근데 타지마할 당연히 궁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덤 왕릉이었어요? 예, 무덤이 맞습니다. 이 타지마할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 봐도 완벽한 대칭을 이제 이룬 걸작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받는 이 타지마할이 바로 그 순백의 대리석으로 이렇게 지었죠. 타지마할은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빛깔을 이제 달리 나타나면서 그 신비로운 분위기가 자아내는 그런 건물이죠. 타지마할은 그 무굴 제국의 5대 황제 샤자한이라는 그 황제의 부인 뭄타즈 마할이라는 부인을 추모하면서 만든 건데 너무 부인을 사랑했대요. 네.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출장 갈 때 데려가요. 어머나. 보통 안 가잖아요. 네. 전쟁 나갈 때도 네. 여보 나 어디 전쟁 가는데 같이 콜? 알았어요 여보. 실제로 전쟁터에 부인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기가 싫은 거군요. 전쟁할 때도 여보 잠깐만 오늘 빨리 퇴근할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부인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네. 부인이 세상을 뜨자 그 부인을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지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은 이 페르시아 출신의 건축가가 설계에 착수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출신 장인들 약 2만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국제적인 건설 사업으로 추진됐다고 하는데 와. 정말 수천 통했네. 방금 우리 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리석. 네. 코끼리가 운반을 하고 정말 값비싼 보석들 돈을 아끼지 마라.
와. 다 수입해라. 수입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든 이 대공사 무려 20여 년에 걸쳐가지고 건설이 됐다고 하죠. 인도 초기 건물들은 주로 이제 붉은빛 그 사암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황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순백색의 대리석하고 보석들만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아무래도 그 부인이 잊지 못할 정도의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달라는 그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로맨틱한데 이 아름다움을 관리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관리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그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아침에 그 버스를 타고 출발하면 앞이 네. 1m가 안 보여요. 뭐요? 매연. 이 오염 물질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석탄 발전소를 금지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도 의회 이제 환경위원회는 머드팩 방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머드팩 방법? 그 진흙팩 청소를 하면서 대리석 표면에 묻은 이제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최근에 동원됐다고 하죠. 타지마을 하니까 생각나는 건축물이 네. 하나 있어요. 그 이집트의 그 람세스 2세가 왕비를 위해 지은 신전인데요. 아부신벨이라는 신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아부신벨 신전은 기원전 1244년 굉장히 오래됐죠. 벼랑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만든 암굴 신전이에요. 이집트의 최고 정성기를 누렸던 아부신벨 신전을 만든 람세스 2세. 네. 정말로 많은 왕비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근데 이 왕비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했던 한 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페르타리라는 왕비였어요. 타리. 이 아부신벨 신전 곁에 이 왕비를 위한 작은 신전을 만들어요. 소신전이요. 이 소신전에 세워진 람세스 2세와 이제 네페르타리의 입상 크기가 거의 동등해요. 당시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이 높을수록 인물의 크기에 대비해서 석상을 더 크게 만들었거든요. 네. 왕과 왕비의 그 크기를 약간 달리했어요. 근데 왕비와 왕의 그 석상 크기가 비슷했다는 것은 그만큼 람세스 2세는 왕비를 사랑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람세스 2세가 뭐라고 했냐면 네. 그녀를 위해 태양이 빛을 낸다. 태양은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존재해. 이런 바로 결혼한다니까요. 멋지네요. 결혼이죠. 그럼요.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랑꾼이에요. 정말 사랑꾼이네요. 네, 아부신벨 대신전은 람세스 2세의 왕비에 대한 사랑이 담긴 건축물로도 그 의미가 있지만 네. 유네스코가 유적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재건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재건설을 했어요? 아부신벨 신전은 현재 위치보다 한 70m 정도 아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1964년대에 그 아스완댐을 이제 건설하게 됐는데 이 아스완댐이 건설되면서 아부신벨 신전이 수몰 위기에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하고 국제사회가 이제 이 정말 경이로운 신전을 살려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걸 실천에 옮긴 겁니다. 와. 그래서 1968년부터 네. 1972년 사이에 신전의 암벽에 약 한 1만 7천여 개의 구멍을 뚫어내고 무게 30톤에 이르는 천여 개의 돌덩이로 이제 잘라냈습니다. 그걸 잘라서 현재 위치로 옮겨서 재조립하고 다시 이렇게 구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라질 뻔한 유적지를 다시 재건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건설은 사랑을 싣고 이렇게 네, 출발을 봤는데 왕릉과 신전 이야기까지 들어오니까 완전 미스터리 호러물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은 다양한 장르가 그런 합쳐진 건설 이야기를 나눠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사랑에는 그 동서고금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본인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저런 시설물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잊지 못하고 또 무덤으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타지마할 같은 경우에는 네. 딱 보면 사랑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세계 불가사의잖아요. 이런 건물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걸 또 구현시켜준 것이 바로 이 건설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뭐 사장님이 가장 기억에 네. 남는 책갈피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참 로맨틱한 건설 이야기 오늘 많이 나눠봤지만 그중에서도 이 낙선제를 지은 헌종의 그 경빈 김 씨를 위한 마음이 필부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정말 심금을 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운을 한번
한번 길게 느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댈 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나라로 떠나볼까. 꿈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대. 별나라는 다음번에 가도록